안녕하십니까,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 캐드 그래픽 지식방송은 DX와 AI로 재도약하는 플랜트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윤병동 교수님과 대표를 겸직하시고 그 다음에 우정훈 교수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근무하면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원프레딕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병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표도 맡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요 언프레딕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좀 이따 장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산업의 AX를 실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해서 그 산업의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솔루션 공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AI 쪽을 많이 하시나요?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AI를 섞어서 AX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정훈 교수님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생산공학 담당하고 있는 우종훈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 우리 윤병동 교수님부터 이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6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플랜트 조선산업 내에서 AX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의 이제 방향성과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여러 가지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플랜트 조선 산업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저희는 산업의 그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매뉴얼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영역이 마치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이제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고, 과거에 저희 회사는 이제 예지보존이라는 영역에서 특정 산업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예지보존 솔루션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 सब스테이션, 터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공급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공장 전체에 해당하는 솔루션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전체에서 AI 또는 AX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 구축, 그리고 실제 작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 AI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아래쪽에는 저희 회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실 수가 있고 주요 고객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좀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제조산업의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보시는 테이블은 좌측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우측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이게 보시다시피 전체 매출 대비해서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숫자가 좀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대부분 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그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나머지 부분들을 서비스 매출로 메꾸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어떤 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매출의 어떤 건전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웃나라 중국의 추월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산업 업종을 다 망라해서 우리보다 더 지금은 이제 추격이 아니라 추월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니팩처링, 즉 제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의 파괴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던 부분은 제품 판매였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해서 그 수출의 잉여를 가지고 재투자하는 형태의 산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AI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수출을 하고, 그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 장벽을 저희가 넘어설 수가 있고요. 플러스 그 AI 팩토리 안에는 AI 서비스를 같이 얹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매출 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AI 팩토리를 수출을 하려면 결국 어떤 팩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AI 네이티브 팩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I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AI 기술이 다양합니다. 25년도 CES에서 젠슨 황이 발표했듯이, 우리가 지각 기능을 담당하는 Perception AI,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에이제닉 AI, 그리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언디바이스와 피지컬 AI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AI 스택들을 형성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AI 네이티브 팩토리는 이런 AI 기술들을 다 총망라해서 뭔가 AI로 움직이는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 네이티브 팩토리의 기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있는 설비와 공정 전반이 데이터 기반으로 AI 자율 사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차세대 공장이고요. 궁극적으로는 AI가 본질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정의가 되겠고요. 이거가 잘 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좀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각, 사고, 실행 기능이 있고요. 첫 번째 지각 기능은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건데, 즉 AI 모델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멀티모달 데이터 관리 체계, 온톨로지, 데이터 자산화 같은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고 영역으로 넘어오면 결국 인간이 하던 전문가적인 사고를 AI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팩토리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행단에 넘어가면 운영과 관리를 기존에는 이제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의사결정되고 실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I에 의해서 의사결정되고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입니다. 지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제조 AI 레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레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정합, 맥락화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마주치는 데이터들은 OT 데이터, IT 데이터, ET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얻어지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노이즈도 많고 서로 형태도 제각각이고, 그리고 시간도 동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맥락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에다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도 생성해주고 레이블도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플랫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보안 정책, 데이터의 확장성 같은 것들 다 감안해서 이런 데이터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뒷단에 AI 모델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영역으로 넘어오면 제조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AI 모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이것들을 계속 개별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좀 더 좀 공통분모로 엮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단에서 정의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음에 가지고 사전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전학습된 모델이 어떤 응용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은 사고 기능인데요. 사고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AI 네이티브 팩토리이기 때문에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운영되는 공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제조 공정과 자산을 오케스트레이팅 할 수 있는 팩토리 OS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설비단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AI 레디 데이터로 전환시켜주는 작업,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오케스트레이팅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능 중에 팩토리 OS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실행에 가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그 데이터를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고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옮겨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유지보수 관련이다 그러면 메인테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다가 의사결정 정보를 전달해주고, 품질이다 그러면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다가 그 정보를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현업에서 이 실무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그 실행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 실무에서 업무 보시고 계신 분들하고의 그 협업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챗봇 기반으로 검색을 하거나 자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거나 또는 작업 지시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사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AI 네이티브 팩토리가 만들어지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품 수출에서 AI 팩토리 수출로 가능해지고, AI 팩토리 수출을 하게 되면 물건을 여기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요. 그다음에 AI 그 서비스 모델을 사업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석유화학 공장에서 공정 예측하고 정비 예측하는 AI 에이전트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특정 공정에 전체 이런 이제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실제 운전 중에 운전의 이상이라든지 설비의 진단을 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점점 AI 모델들이 단단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의 근거와 현장의 조치 방안을 같이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 보고서 기능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AI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오일 가스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산업이나 가정에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때 이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펌프 모터에 이상이 생기는 거를 저희가 지상에서 다 관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특정 그 펌프 모터의 그 고정자 손상을 초기에 저희가 전기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2주 뒤에 이제 이게 좀 더 심화되고 또 기계적인 결함으로 또 진전된다는 걸 보고해주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모터를 끄집어내서 교체를 시도하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실제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소손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업자가 다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트윈과 AI를 이제 그 덕택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좀 사전 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배터리 조립 공정인데요. 물론 이제 플랜트 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AI 기술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품질의 불량 문제를 예측해주고 정비를 했을 때 정비가 유효한지를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비가 이상이 생기는 걸 바로바로 예측해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로벌 공장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들을 좀 사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좀 더 리드 타임을 가지고 문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물류 공정에 들어가 있는 이제 물류 공정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규모 사전 학습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한두 대 우리가 학습한 그 모델을 다른 그 이송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례입니다. 요거는 또 F&B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면 공장이 되겠습니다. 라면 공장은 크게 세 가지 공정 라인이 있습니다. 원료 공급 라인, 제명 공정, 포장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명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요 공장이 한 5분 정도 멈추면요. 그 이후에는 재료를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 대한 정비가 과잉 정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스마트 정수장 그 구축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 정수장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계, 전기,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성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를 판단을 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조 AX를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좀 보면 현장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원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가치 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이 AX를 ROI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ROI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 중간에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AX 담당 조직이 없거나 또는 그들의 KPI가 잘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줘야 기업이 AX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 AI 전용의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거나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에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이제 한국의 플랜트 조선 산업에서 이런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오픈 AI와 같은 거대 기업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형으로 산업 버전으로 오픈 AI 같은 탄탄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학교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랜트 조선 산업 내에 뭐 이제 그런 기업들과 저희가 좋은 인재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 이런 제조의 AX를 도약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회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 회사에 요 사이클론이 그 베이스인가요? 사이클론은요. 예, 예. 이제 앞에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그 자세하게 설명을 예, 안 드렸는데 예. 예. 이게 좀 폰트가 깨졌네. 깨져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사이클론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얻어지고 있는 원시 데이터를 제조 AI 레디 데이터로 바꿔주는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일일이 다 디노이징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형태를 맞춰주고 뭐 이런 작업을 다 사람들이 했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자동적으로 저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저기 하는 기능인데 네. 그러면은 그 아웃풋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치나 이런 거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디지털 거죠. 형태로 나온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를 막상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 플랫폼은 제가 이제 키워드만 넣어주면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식별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라고 부르면 좋겠는데요. 프리 프로세서 같은 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AI 네네. 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AI는 요거는 이제 약간 오픈 소스와 이제 여기 회사만의 또 특별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네, 저희는 예. 이제 회사에서는 별도 오픈 소스를 쓰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다 개발한 이제 알고리즘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이클론이라는 게 저희 거에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회사든 이제 자사에서 갖고 있는 AI 기술이 있다 그러면 사이클론하고 더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이쪽에서 해가지고 그 아웃풋은 주로 어떤 형태가 나오나요? 뭐 보고서식으로 나오나요? 아니면은 뭐 사이클론은 이제 흔히 궁극적으로요. 예. 나중에 맨 나중에 맨 나중에요. 예. 맨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일단 중간 결과들이 있는데 사이클론에서 중간 결과는 뭐냐면 AI 레디 데이터가 이제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거에 다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웃단의 AI는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뭔가 알람을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작업 지시서를 내려주거나 또는 제가 원할 때 채팅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끄집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예. 네. 그 이제 이 회사의 제목을 보니까 처음에 비전은 네. 그 예지 정비 뭐 이런 네네. 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야심이 네. 이제 제네릭 OS 그 제네릭 AI OS 하나를 만들고 싶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네.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뭘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는데 네. 나름대로 교수님이 네, 이쪽 방향으로 한번 자세히는 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네. 우리 그 돈이나 인사이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네. 이런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아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네네. 지금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사이클론은 지금 꽤 시장에서 네. 많이 요구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거는 이제 계속 사업이 굴러가고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조에 적용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점점 많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특정 물류공정 장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뭐 열공정이나 기타 다른 공정들에 적용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마치 언어 모델처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서비스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보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좀 네. 뜨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팔란티어 뭐 이런 네, 애들에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좀 올해 뭐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올해가 좀 변곡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네, 네, 이제 예지 보수에 국한이 됐는데 네. 이제는 이제 팩토리 OS까지 네, 네. 이제 뭐 요새 이제 테크놀로지도 이제 네. 좀 숙성이 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또 그 이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내가 이거를 하겠다. 올해는 네. 내가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가 네. 지금 중에 저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하나가 그냥 완전히 네. 뭐 많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제 테슬라 같은처럼 공장을 해서 네. 나중에 좀 기능 있으면은 돈 내고 더 서비스 받고 이러는 쪽으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포부 같은 걸 한번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사업적으로는 턴어라운드를 좀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 목표가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장을 좀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관심 있으면 나중에 뭐 상장 기회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뭘 할지가 더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아까 잘 보셨듯이 PDM 분야는 저희가 그래도 국내 1위로서 이제 이 분야를 잘 이제 그 이끌고 있고, 그 다음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조 파운데이션이나 PDX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예지 보존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 예측, 품질 검사 AI, 공정 예측, 그다음에 저기 물류 최적화 뭐 이런 등등의 다른 이슈들을 좀 더 저희가 좀 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적으로 성장하기 기대하고 있고, 말씀드린 이제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제조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AI 팩토리를 오퍼레이팅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저희가 만드는 게 궁극적인 꼴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가 이제 국가에서도 요새 뭐 AI 한다고 맞습니다. 엄청나게 하는데 어떤 그쪽에서의 그 도움은 뭐 받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어때 그쪽으로도 좀 연결했으면 하시는 건지요?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AI 정책에 뭐 아무래도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에 일조를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산업부나 과기정통부 등등의 이제 정책들의 나름의 조언을 좀 드리고 있고, 저희도 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 아주 커다란 그 상장도 하시고 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요새는 AI는 완전히 돈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그래서 네. 뭐 저기도 몇 개 얻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하드웨어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원 여기 잘 들으셨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우종훈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초반에는 자기 소개도 좀 더 깊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 프로의 그 가장 그 좀 철학이 어떤 솔루션이나 이게 아니라 개인의 그 좀 더 많은 소개를 도메인 지식자들의 소개이기 때문에 네.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소개와 함께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윤 교수님이 다음을 한 게 잘한 것 같고, 왜냐하면 윤 교수님의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에서 아까 용어가 얼핏 보면 AI, MES 쪽의 흐름을 저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 내용은 이렇게 어떤 사례 중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CAD 앤 그래픽스도 그렇고, 제가 CAD, PLM, 그다음에 DM, 디지털 생산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나서 그게 지금 어떻게 AI까지 왔는지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조선 산업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합니다. 아래부터 좀 보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그 친환경, 소위 넷제로 탄소, 무탄소 선박, 그 패러다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치 자율주행처럼 소위 선박도 자율운항에 대한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그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이제 언제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규정 법제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선주가 이 옵션들을 골라서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친환경과 자율운항 기능이 탑재된 선박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세 번째는 요즘에 마스가 때문에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위 표현은 스마트 야드지만 기존에 이걸 뭐 예를 들어 무인화 조선소라고도 얘기했고 자동화 조선소라고 얘기도 했고, 그것이 4차 산업혁명 키워드와 함께 빅데이터, AI, 자율화 등등의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생산 효율화입니다. 생산 효율화 할 것이냐라고 하는 스마트 야드, 이 세 가지가 최근 조선 국내의 조선 산업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 이 스마트 야드 부분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 연구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스토리를 좀 시작을 하자면, 저는 사실 석사과정 때까지는 그 일반적인 이런 조선해양공학과에서 하는 구조역학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2000년도에 그 다소라고 하는 카티아를 만든 회사에서 그 라이센스를 도네이션 받아서, 당시 금액으로 60억 정도 되는 지금 아시는 카티아라든가 에노비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드네비였는데 델미아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받으면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의 박사 연구원으로, 과정 학생으로 이 DM이라고 하는 분야로 저는 전공이 바뀌면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는 그림들이 이제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디지털 공장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조선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두산, 당시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쌍용, 현대자동차 등등의 많은 공장들을 사실은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DM 전에는 버추얼 생산이라고 했었고요. 저는 그걸 DM 시대에 뛰어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연구와 심지어 박사 논문도 이제 조선소를 위한 디지털 생산을 주제로 논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DM을 제가 2000년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실 중간에 조금 자료를 빼긴 했지만 가상 생산, 디지털 생산,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펀더멘탈은 조금 다르지만 한계를 보니까 외산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트윈이나 DM이 가지는 근본적인 특성이자 한계가 와리프입니다. 결국은 디시전 메이킹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DM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그래서 최적화 어떻게 할 건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론적으로는 최적화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하고, 시뮬레이션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시뮬레이션, 러닝을 해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얼터너티브 대안을 찾아가는 기술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지 않은 기업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동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보여줬는데 볼 때는 근사하지만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이 DT, 디지털 트윈 또는 DM이라는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의 수단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풀어봐가 아니고 디지털 트윈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와리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많은 그 기업의 분들은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산업공학 표현으로 휴리스틱이라든가 전통적인 최적화들이 많았지만, 휴리스틱은 최적화를 찾지 못한다, 개런티하지 못한다라는 한계. 전통적인 최적화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그런 느린 계산 시간이나 현실적으로 풀 수 없다라는 이런 한계 때문에,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변환이 된 겁니다. 이게 2016년도에 알파고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AI의 몇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함께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 브레이크아웃 게임부터 알파고 또는 로봇, 암에 대한 동작, 그리고 최근에 웨이모에 이르기까지 심층 강화학습의 등장과 함께 과거의 휴리스틱이나 또는 전통적인 최적화에 매몰되어 있던, 그러니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이제 캘큘레이션에서 러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어떤 계산과
거기에 대한 특정 해를 찾았다면 지금은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범용 최적화를 얘기했듯이 학습과 정책을 찾아가는, 그럼으로써 또 뉴럴넷의 가장 큰 장점인 실시간 연상을 보장을 하는 이런 특성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저는 그 중에 심층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택해서 기존의 DM 또는 DT를 하면서 그 경험을 했던 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이런 심층 강화 학습에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위한 환경으로 포지셔닝을 시켰고요. 이 학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이 뉴럴넷으로 구성된 에이전트가 이제 사전에 학습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학습을 해서 실제 적용 단계에는 실시간으로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휴리스틱과 전통적인 최적화를 심층 강화 학습,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심층 강화 학습이 빠른 시간에 거의 최적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처음의 시작은 믿음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기존의 디지털 트윈이 단순히 어떤 팔란티어라고 하는 모니터링이나 또는 프리딕션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이것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심층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선소에 크게 이제 세 가지 필라를 보자면 연결과 자동화와 지능화인데요. 뭐 중간에 이걸 낀 이유는 이 중에 이제 연결성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윤 교수님은 아까 큰 어떤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로봇 메이커들이 하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몸 담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 지능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윤 교수님 회사는 다 포함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인텔리젠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고, 뭐 이 중에 보자면 디지털 트윈이 학습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실제 적용의 영역에서 헐리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로 매핑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피지컬 시스템을 러닝하기 위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사실 필드 영역이 넓진 않고 주로 조성과 플랜트 영역에서 지금 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떤 것들은 뭐 전통적인 최적화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 MES라고 아까 제가 매핑이 된다고 했던 이유는 주로 샵플로우에서 실제 기존의 사람이 현재 상태를 보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것이 AI가 퍼셉션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단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왔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커질수록 단일 에이전트들이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휴리스틱으로 시작을 해서 단일 에이전트, 이 앞에 본 장표가 단일 에이전트들에 대한 사례를 쌓아왔고, 최근에는 그걸 단일 에이전트를 결합을 하고 또 이 단일 에이전트들이 통합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소위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례가 최근에 모 조선소에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MNS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 매일 주어지는 어떤 일정 계획에 대해서 크게 순서를 결정하는 에이전트와 라우팅을 하는 에이전트와 공간 배치를 하는 에이전트를 독립적으로 학습시키고, 그 에이전트들이 통합 그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어떤 컬래버레이션을 컨티뉴 러닝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실적이나 또는 휴리스틱들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피저빌리티를 최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기존의 MNS와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이 내부의 의사결정은 세 개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컬래버레이션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를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디지털 생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심층 강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에이전트로 매핑을 하려다 보니,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 퍼셉션이라고 하셨는데 관찰하고 계획 추론하고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저는 요 판단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요 장표는 사실은 에이전트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것이 사실 에이전트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007 같은 영화 보면은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에이전트는 이 관찰과 그 다음에 판단과 행동을 다 독립적으로 수행한 하나의 그런 주체를 에이전트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이것이 AI나 빅데이터나 또는 자율화 기술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센서의 어떤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은 if then 규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에이전트가 있었다면, 지금의 에이전트는 주로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보면은 사실은 뭐 다른 관점도 있겠지만 어떤 단위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들을 AI 에이전트라고 했다면, 요즘에 이제 피지컬 AI나 또는
이제 뜨고 있는 용어 에이전틱 AI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이것도 관점마다 그 해석은 달라지지만 저는 에이전틱 AI를 기존의 어떤 싱글 에이전트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서로 어떤 그 시뮬레이스한 워크플로우를 풀어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에이전틱 AI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저는 뭐 기존에 이제 주로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어떤 단위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어떤 범용의 추론과 판단 기능을 가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프로젝트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은 이거 정확한 정보냐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컨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LM이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그 시간 때문에 장표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LLM이 전통적인 공학적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결과들도 지금 연구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는 아까 요즘에 저는 최근에 이제 접하게 됐지만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에 AI 기능들을 모듈별로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의 AI 네이티브 팩토리를 위해서 지금 보는 기존에 이제 어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심층 강화 학습, 판단과 추론 기능에 특화된 LLM,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나왔던 여기에 어떤 범용 모델의 파인 튜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더해서 조선소의 실제 계획자가 가지고 있는 뭐 좋게 말해서 노하우지만 사실은 암묵지들입니다. 암묵지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최적화나 이런 에이전트 방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장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신종계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예. 우리 프로에 나오셨어요. 나오셨었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저도 한 90년대부터 이제 엑스포스템이나 이제 이 AI를 공부를 하다 보는데 요즘도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아까 에이전틱이라는 말이 요새 제가 깨달은 건데 그 AI 사이언티스트들이 우리 뇌나 심리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용어가 우리 그 에이전틱이라는 말이 요새 이제 유행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 그 뇌 할 때 그 포식자 에이전트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에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딱 되면 그 모듈만 딱 된다라는 거죠. 그 순위로 해서 그래서 가장 강한 그 에이전시가 우리 머릿속에는 살아남고 연애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보면은 색깔이나 이런 거 에이전시가 딱 들어온다는데 앞으로도 좀 파운데이션 중에 얘가 딱 하다가 요거는 유지보수 쪽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럼 그 에이전시가 딱 지가 와서 하고 이러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망상 같은 걸 좀 해보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뇌과학자들이 보면 야 그거 내가 다 옛날에 했는데 니네들이 AI로 구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저도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갑자기 왜 디지털 트윈 자체에 대해서 원래 중요한 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이익을 남고 그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기술만 너무 얘기하지 않나. 요즘에 AI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너무 AI가 뭐가 된다 매일 와서 그 사람들이 방송하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필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조선은 들여다보면은 이게 제가 사실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연구를 굳이 뭐 DT나 AI를 붙이지 않아도 하루 이틀 했던 연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은 특히 이런 어떤 생산 관리 계획에서는 거의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이 DT나 또는 AI가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젠가 이제 신문 기사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AI를 적용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미국은 보면은 물론 교수님처럼 이런 경험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미국은 예전에 보면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답답해 보이더라도 모든 것을 도큐멘터하고 이런 어떤 지식 자선화하는 일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업망 같은 경우도 봐도
사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산업이 왔다. 근데 이게 AI 시대나 이런 데이터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조선 연구들도 많은 부분을 보면은 사실 최종 단계에서 기술을 탓하는데 사실은 뜯어보면은 기준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데이터가 없는 문제들이 사실 루트 코즈인데 보통 그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아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좀 막연한 좀 과거 성공 사례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맞는 것 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약간 좀 제가 좀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하면은 AI 전문가들이 옛날에 IT 전문가처럼 딱 와서 야 도메인 지식한 사람 데려와 내가 다 AI로 바꿔주겠어. 근데 그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네.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몇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질문도 막 하면서 그 사람의 뭘 빨아내야 되는데 암묵지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조선도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식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 지금도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분들 중에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아, 저 사람 아깝다, 진짜. 왜냐면 구조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전달해 줄 수도 없고 AI화 할 수도 없는 게 좀 제일 안타까운데 올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저기에게 약간 좀 기대를 거는데 온톨로지 같은 거에서 조금 기대를 거는데 사람들한테 그 구조화하지 않은 분들에게 얘기를 막 시키거나 막 이래서 얘가 좀 AI가 온톨로지로 이렇게 바꿔서 AI 그 전문가한테 전달해 주는 좀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이게 최근에 아까 얘기한 네. 팔란티어 네. 같은 경우에 그 저희 HD 그룹은 전사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럼 다 좋다. 팔란티어 훌륭한 툴이고 뭐 AI 잘 돼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한 컨텍스트 온톨로지 누가 만들 거냐. 여기에 지금 좀 문제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가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주는데 돈은 엄청 비싸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인재가 학교에서도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너무 세상이 뭐 요 기능이 된다, 뭐 요 에이전트랑 뭘 하면은 스프레드시트가 된다, 막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어가지고 우리 산업 전체를 좀 그래서 제가 우리 윤 교수님한테 파운데이션 모델이 일단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 온톨로지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걔가 이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자꾸 만들어놔야지 그 밑에 많은 지식을 거기다 불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계속 외산 우리도 저는 사실 약간 좀 몇 년 전에도 실패할 줄 알았어요. 한국형 오픈 챗GPT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아다 놔야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굉장히 두 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윤 교수님의 굉장히 작은 부분 집합인 것 같은데 한 분은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셨고 그것도 좋고 또 한 분은 이제 야 이거 진짜 알렌 머스크처럼 그 사람 한 말이 배운 다음에 애를 빼라 런을 한 다음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학교도 알렌 머스크 같은 분 몇 명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좀 받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할 수 없습니다. 앞에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암묵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를 위한 온톨로지 구축에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온톨로지 구축의 타 산업에 비해서
정의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그 좀 교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 인사이트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꼭 조선업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온톨로지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암묵적인 지식들, 업무적인 지식들을 좀 구조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결국은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뭔가 뭐 절차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각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도 필요하고 그 업무를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걸 실제 구조화하고 또 맥락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그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직접 그 작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의 2년 내내 그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내내 그 작업만 합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에 마치 그 폴더 형태로 되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경험치들, 뭐 노트들 이런 것들 다 끌고 와서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2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특정 영역에서. 근데 이거를 뭐 전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관심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오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결국은 뭐 이게 갑자기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업무들이 디지털화 된다고 보지 않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체계는 그대로 가되 AI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또 그 패러럴하게 가면서 이 어느 순간까지는 하이브리드하게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AI가 좀 이제 그 성능적으로 나아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이게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결국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걸 생각해 보다가 그 저기 요새 그 웹 시멘틱 문법을 쓰는데 이걸 그 좀 쉽게 해가지고 전문가 도메인 지식 한 스마트한테 스마트폰 하나 주고 생각할 때마다 막 집어넣으다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경험에서 설계를 하는데 누가 물어볼 때 딱 생각나지 그걸 뭐 미리 가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조선소 쪽이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견 조선소 재직자로 피지컬 AI와 스마트 야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피지컬 AI 및 디지털 트윈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의 인적 및 물적 지원 한계로 쉽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DT는 스마트 야드에 의한 과정이어야 되는데 결과를 위한 것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중견 조선소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부터 해야 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컨설팅 레벨 인사이트를 요구하십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 산업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지컬 AI, DT 다 좋은데 소위 이제 어포더빌리티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그 수용 가능하고 그 감당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중견조선소에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중견조선소의 경우에 뭐 특별한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견조선소와 중소형 조선소의 장점,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면 좀 의사결정 속도 같은 부분이 좀 대기업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대기업은 제가 뭐 DM 또는 뭐 DT, AI 관련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지금 교수님 얘기대로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더 필요한 이런 기준 정보와 그 기준 데이터를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이네이블러가 피지컬 AI가 될지 DT가 될지 DM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생산 분야인 것 같으신데 원단위, 시수 등등 기존의 생산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또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활용하던 부분에 대한 좀 도큐멘테이션이나 표준화, 기준 정보화 같은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딱 원했던 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좀 얼리 어댑터라 그 90 제가 삼성 그 항공에 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데네뷰라는 그게 이스라엘 회사인데 데네비요. 예, 데네뷰 딱 보니까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소가 사기 전에 그래서 그 도입을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요즘 이제 델미아처럼 그 회사한테 밀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다 합해가지고 됐는데 보이는 거 굉장히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거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작했다가 이제 혼나가지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안 하게 됐는데 만들어 놓으면 잘 써요. 근데 누가 만드냐 이거지. 현업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 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도 그 물어보는 거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야 이건 너무 여기에 몰입할 필요 없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그 돈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너무 디지털 툰이 이런데 너무 기술에 너무 매몰되지 마 이런 거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중견 그 기업 네. 그 질문은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중견 기업이니까 제한된 재원과 자원이 있어서 이렇게 다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업에서 필요한 문제가 어떤 게 시급한지를 일단 첫 번째 정의하시고 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잘 그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그걸 풀기 위해서 AI적인 시도를 한다면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데이터를 잘 모으셔야 됩니다. 예. 그 작업이 일단 두 번째라고 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지금 이제 정부의 그 AI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예. 이 김충환님의 질문이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포함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지식화하는 챗봇을 구축할 경우 이제 LLM과 레그 기반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할루네이션 극복에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온톨로지 기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에서도 온톨로지를 사용하는데 AI 구축에 있어서 온톨로지 병행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온톨로지 방향인데 이게 온톨로지의 아까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생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온톨로지가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팔란티어가 온톨로지라는 단어를 끌고 왔는데 저게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죠. 근데 팔란티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도메인 지식을 배우어서 자기들의 데이터에 이제 융합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온톨로지라는 걸 끄집어낸 거고, 그래서 그들은 그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고 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계신 그 작업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 온톨로지만 답은 아닙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지식과 업무적인 지식들도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AI 모델에 태울 때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이나 업무적인 제한 같은 것들을 그 AI 모델 내에 잘 녹여내는 작업들도 같이 있으면 그러면 저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좀 잘 들으셨으면은 그 굉장히 좋은 대답이세요, 요번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방향을 해서 온톨로지 말고 우리 우 교수님도 굉장히 제네틱 하잖아요. 모듈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는 암묵지인데 이건 진짜 당장 필요한 뭐 포식자가 오면 나 도망가야 돼. 지금 여기 돈이 이게 기술이 이게 이 방향이 아니면 뭐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그것은 제네틱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제네릭이요. 예, 제네틱 쪽이. 왜냐면 그거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온톨로지는
좀 넓게 보는 거고 그래서 예. 이게 두 개가 좀 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하는 심층 강화 학습에서도 이제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어떤 벡터 정보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그거를 어떤 노드 간의 릴레이션 정보를 줍니다. 마치 사람이 더 리치한 정보를 보면 판단을 잘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는 조금만 개념은 다르지만 저도 결국은 시멘틱 릴레이션십 DB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온톨로지도 좋고 뭐든 근데 결국은 이 연결이라고 정보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그래서 요즘엔 보니까 저도 도전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지금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면 지금은 똑같이 LLM인데 라지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가 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온톨로지든 아니면 뭐 기존의 이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게끔 잘 모델링을 해준다면 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든 아니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자료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처음에 모니터링이고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릭으로 디시전을 한다는 거. 좀 그거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현재 이거 디지털 트윈 이런 거를 하면서 디지털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한테는 사실은 그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포션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저는 이제 기존의 MNS하고 비교했을 때 두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From Physical to Virtual. 이거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실제 아까 모니터링이나 프리딕션 할 때 지금 시점에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근데 보통 반대가 잘 안 됩니다. 반대가 Virtual to Physical. 그러니까 그것이 시뮬레이션이든 뭐든 사용자가 원하는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MNS는 한번 돌려놓으면 모델 데이터 많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AI가 소위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에 그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타임 에피션트한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스레드 개념이라는 거는 저는 아직은 제 스스로의 답은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어떤 똑같이 실제 시스템과 똑같이 유지시키는 기술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뭐 바이오 휴먼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확실한 유즈 케이스가 있을 텐데 생산 시스템 쪽은 조금 아니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 약간 디지털 스레드는 그 온톨로지 쪽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콘텍스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은 이제 디지털 스레드가 필요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이전시를 여러 개를 하는데 얘가 그 분야, 그 콘텍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조금 엮여서 트레이드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그거는 엔지니어링은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건 기능은 이거로 충분해. 근데 그 위에 있는 경영진이 볼 때는 야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번에는 다 못 넣어 이랬을 때 그 공장에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제가 아까 소개드린 사례가 딱 거기에 핏한 사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산 계획을 활동을 할 때 다목적 최적화라는 걸 했잖아요. 그게 지금의 월트 에이전트 개념. 그것이 목적 함수가 보상 함수로 그대로 오고.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의 핵심이죠. 서로 다른 리워드, 보상과 서로 다른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제조업이라는 거는 비용 최소화 또는 효율 최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과 상태 정보들이 믹스되면서 기존의 방법들이 하지 못했던 더 좋은 해를 찾아가는. 근데 이제 요새 아까 말한 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이제 어떤 데는 안전이 제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업에서 아무리 뭐 돈 벌고 해도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안전에 관한 것만 찾아다니는 그 에이전시도 있어야 좀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나 우리 뇌에서는 좀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안전은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런 에이전틱 시스템에서는 제약 아니면 비용 정보입니다. 예. 제약 아니면 그걸 좀 완화한다면 비용 정보로 결국은 그 비용 함수로 치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끔가다 나타나시는 분인데 너무 펑션으로다 이게 머리가 이제 AI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딥러닝이나 이 그 머신러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함수화. 사실 온톨로지에도 이제 그 함수화하면은 약간 골치 아파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도 함수화가 됐을까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커다랗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 해보겠습니다. 문중님이 4차 산업혁명 요새 잘 안 쓰지만 DX와 뭐 AX라고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 중에는 AX를 선호하십니까? DX를 선호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그 산업군마다 또는 그 기업의 어떤 준비도에 따라서 DX가 여전히 필요한 기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은 DX는 잘 준비되어 있고 AX를 가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1차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좀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좀 다른 컨설팅과 다른 답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약간 좀 우리 이거 DX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젊은 시절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처럼 쫙 갔다가 모든 작은 기업들이 거기에 그 딱 투자를 했다가 그냥 갑자기 이게 팍 식으니까는 그 조그만 회사들은 망한 회사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뭐 리스크 매니저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뭐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몰빵을 하다가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DX라는 게 회자가 됐고 그때 그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달겨들어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으나 잘된 기업도 있고 안 된 기업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잘된 기업은 이제 결국은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잘 읽었고 그런 것들을 DX라는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 잘 탄생시켜서 사업을 잘 흥한 기업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자기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고객의 니즈를 읽어서 만들 거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굉장히 그 좋은 강의 두 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은 오늘 강의만 들으셔도 요즘에 그 트렌드의 거의 8, 90%는 뭐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되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세미나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